북한이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 날 이루어졌고요. 따라서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만나서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 역시 거절했는데요.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과연 북한이 조의문을 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필 조의문을 보내서 남북관계 개선에 좀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았는데 네. 하루 만에 동해안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네네. 기대감이 수면 아래로 좀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조의와 발사체의 발사는 좀 구별해서 북한이 접근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번에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조의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대미, 대남 압박,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실무회담에서의 성과를 북한이 거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서 그런 방사포 발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인데 북한이 그동안 2차례의 방사포 발사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12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 중에 3번이 방사포였는데 이번이 아마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2번 발사와 이번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 또는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사포의 실험을 대체로 좀 완수한 것 아닌가, 완성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실 때는 조의문과 네네. 방사포 발사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데 네네.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행보가 사실 처음은 좀 아닙니다. 2009년도 그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도 네네. 그 조의문을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그 제2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고 또 네네. 발사체도 또 그날 발사를 했거든요. 네네. 역시 이제 북한이 대체로 보면 이제 남관계에서 현안이 발생한 것과 또 핵 문제를 비롯한 네.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행동은 조금 그 구별해서 접근하는 네. 그게 북한의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5월 달에도 역시 네. 그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북한으로서는 남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 현안이나 또는 남관계에서 조금은 우리 국민의 시각이나 또 시선을 북한이 좀 우려스럽게 좀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행동은 남측의 그런 북측에 대한 반발이랄지 국민적 정서까지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인 부분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 또 지난 2009년도에도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보면 조문은 그 전날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발사체 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간 고심한 흔적은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영향을 그 조문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은 발사 장면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네.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네네.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8월달, 9월달에 초대형 방사포 사격이 이루어졌고 네네. 이번에 사격한 것은 좀 성능이 좀 개량된 것으로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 개발을 이제까지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수단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이 방사포 자체가 전술적인 차원에서 위험 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무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방사포라고 하는 게 한 9개 또는 12개 정도의 발사관을. 파이프를 그렇습니다.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거기에 그 방사포 포탄을 넣어서 우리는 다련장 로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연속 발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설을 정밀 타격한다기보다는 그 주변까지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경도 커졌고 네. 또 장거리를 날아가는 그러니까 물론 장거리 미사일은 아닙니다만 방사포 중에서는 뭐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 그런 지금 북한의 개선 개량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협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방사포의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주한미군이 사전 감시 또는 감청 그런 능력들을 상당 부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방당국이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북한의 무기 체계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탐지와 사전 제압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방당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은 뭐 그 북한의 무기체계 개선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우려스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그 우리 정부 당국도 국방당국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 모습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체를 발사할 때마다 네네. 발사 장면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장면이 항상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참관 장면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네네. 혹시 이제 북한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이제 뭐 이렇게 수위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지 않은 것은 네. 그 전날 이제 그 남측에 대한 그 조의문을 보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그런 어떤 전술 무기의 개선 과정에 직접 참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번에도 보면 평안도에서 동해상으로 날리는 그런 방사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수준을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의 개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원하는 북미 협상 시한이 이제 2달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미국 압박용으로 이런 도발을 계속 감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분석도 좀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뭐 연말까지 계속 할 걸로 보십니까? 역시 이제 북한이 연말까지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를 상당한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이기 때문에 대체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1월이나 12월 초순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빨리 회담에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 또는 단거리 발사체 같은 것을 발사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기술적인 수준에서 단거리 발사체의 기술 수준은 이번에 12번 이번까지 하면 12번째인데 대체로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제 미국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서 한두 번 더 할 가능성은 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그러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또 ICBM 발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북미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의 탑다운 방식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두 차례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강도 발사의 또 핵실험이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서 그 수개월 이제 반복했던 방사포가 예전과 일치하는 로켓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네. 북해 비핵화 협상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개월 내에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네네. 자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계속된 입장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실무회담에 10가지 실무회담의 의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한 8, 9가지는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마지막 남은 하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어떤 수준에서 초기에 만들어내느냐 하는 정도 이것 갖고 이제 북미가 줄다리기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또 폼페이오 두 미국의 대통령 또 국무장관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네. 북한에 대한 신뢰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이제 로드맵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11월 또는 12월 초순 정도까지는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 금강산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을 이제 거부하면서 계속 네네. 그 문서 협의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 교수님께서도 좀 예상했던 반응이신지 좀 궁금하고, 네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금강산 문제를 굉장히 좌시할 수 없게 이렇게 귀중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네네. 북한이 실무회담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측 입장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지금 보면 그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저는 이제 한 60대 40 정도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역시 한 40% 정도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었고 결국 이번에 이제 북한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관계 특히 금강산 관련된 부분에서 판을 깨거나 또는 남측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철거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있는 네.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회담 다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좀 더 북측과 지금 비공식 접촉을 저는 많이 해서 그 간극을 좀 좁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지금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년 동안 그 쓰지 않은 가건물들을 그렇죠. 다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북측으로서는 마식령과 그다음에 또 원산 갈마반도를 함께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철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 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남북이 금강산 관광 나아가서는 그 마식령이나 원산 갈마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런 노력을 남북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창의적 해법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현정은 회장이 방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네네.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우리 남북 관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로써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나가왔는데 자,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우리 뭐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정세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추진 전국을 돌파해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과의 그런 대화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을 계속 고수할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루어진다면 상당 부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안정감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북측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임기 1기 내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아직은
확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 만들어낸다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차분하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동하면서 현재 국면들을 하나 둘 돌파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또 현재 여러 가지 구도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올해 12월 정도까지의 북미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진전을 향한 가닥을 잡는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이루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성과가 나오면서 하나 둘씩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적 해법을 북미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영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